한 여성이 유럽 중에서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프랑스인, 특히 마르세유 출신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풍부한 문화와 깊은 역사, 그리고 놀라운 기술 발전으로 유명했죠. 마치 훈장처럼 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우리는 빠르고 세련된 TGV 열차, 상징적인 에펠탑,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가지고 있죠.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제게 프랑스는 혁신의 본고장이자 다른 모든 나라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곳이었어요. 제 나라는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겼죠. 이런 믿음은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 지원이 저를 한국으로 초대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호기심도 있었지만 약간은 우월감도 느끼며 그 여행을 승낙했죠. 한국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한 어렴풋한 이미지는 붐비는 거리, 그리고 몇 가지 첨단 기기들이 떠올랐지만 프랑스에서 익숙한 것들보다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제 자부심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았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뭔가 달랐어요. 넓고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묘하게 차분한 느낌이었죠.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넓은 공간들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전에 본 공항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쁜 국제 여행지에서 흔히 느끼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듯한 조용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짐을 빠르게 챙기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차렸죠. 벽은 반짝거렸고 바닥은 마치 방금 닦인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한글과 영어로 된 간판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질서가 느껴졌고 그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조금은 낯설었어요. 프랑스에서 익숙한 활기차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하철 칸에 발을 들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파리 지하철과는 전혀 달랐어요. 열차는 세련되고 조용하고 널찍했어요. 사람들은 말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다들 자신이 가는 곳과 가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죠. 밀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각자 할 일을 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약간의 시각적 전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이 부드럽게 터널을 지나갈 때 문 위에 디지털 화면을 봤어요. 다가오는 역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기술은 최첨단이었고 화면은 매우 선명했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발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프랑스가 현대 기술의 선두에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여기서는 마치 우리가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으며 친근하게 안아주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라고 힘차게 말했죠.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방금까지 본 모든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행이 시작된 지 몇 시간밖에 안 되었는데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우월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그 효율성과 현대성의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죠. 지하철역을 나와 서울의 바쁜 거리로 나서자 또 다른 것을 알아차렸어요. 도시는 활기차지만 예상했던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고 거리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학생부터 노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인구 과밀의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인도는 넓었고 건물들은 높고 세련되었으며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색이었어요. 지원은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간단히 커피를 마셨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고궁부터 첨단 쇼핑가까지 그녀는 제가 한국의 모든 면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정중히 들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감동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히려 새로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은 제 나라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갔고 우리는 도시의 더 많은 곳을 탐험했어요. 가는 곳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에 대조해 놀랐어요. 고대 사원이 현대적인 마철로 옆에 서 있고 전통시장이 키오스크와 같은 최첨단 기술로 가득했으며 사람들은 이 두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과거와 미래의 조화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날 밤 지원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녹초가 되었어요. 발은 걷느라 아팠고 머리는 본 모든 것들로 어지러웠죠.
침대에 누웠을 때도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였지만 동시에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행은 제 가정들을 도전하게 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 바꿔줄 것이었죠. 어쩌면 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요. 처음 서울 지하철에 들어섰을 때 속으로 살짝 비웃었어요. 파리 지하철보다 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미 많은 지하철 시스템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낡은 열차, 낙서, 불쾌한 냄새, 그리고 출퇴근길의 혼란스러운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지하철 경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우리 파리 지하철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죠. 하지만 열차가 매끄럽게 역에 들어섰을 때 제 자신감은 흔들렸어요. 제가 예상했던 낡고 낙서로 가득한 열차가 아닌 반짝반짝 빛나는 열차가 제 앞에 있었어요. 표면에 긁힌 자국 하나 없었죠. 내부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했어요. 쓰레기도 없고 먼지나 그 특유의 지하철 냄새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깨끗해서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원은 제 놀란 표정을 눈치챘는지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우리는 열차에 타서 자리를 찾았고 저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소리 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죠.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미래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디지털 화면도 최첨단이었어요. 열차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문이 어느 쪽에서 열릴지, 다음 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 알려주었어요. 그 효율성과 정확함은 놀라웠어요. 이것은 단순한 지하철 타기가 아닌 하나의 경험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밀치거나 서로 떠미는 사람이 없었죠.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며 자신만의 평화로운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임에도 공기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언제 이런 평온함을 느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혼란스러웠죠.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고 내리거나 타려는 급박한 움직임, 그리고 열차를 가득 채운 소음들이 익숙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질서정연했죠. 지원이 저를 살짝 밀며 물었어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저는 여전히 주변에 압도되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은 역 입구 근처의 작은 가판대로 저를 이끌었죠. 여기, 그녀가 교통카드를 파는 가판대를 가리켰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 돈을 찾으려 했지만 지원은 고개를 흔들며 웃었어요. 그녀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단말기에 대었어요. 한 번의 삑 소리로 거래가 끝났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다야?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다야. 여기서는 거의 모든 걸 휴대폰으로 할 수 있어. 쇼핑, 요금 결제, 티켓 모든 것 말이야. 그게 더 편리해. 저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제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그렇게 쉬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 티켓 하나 사는 것도 작은 난관이었죠. 늘 고장이 나 있는 구식 기계들과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짜증을 내는 긴 줄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한 번 터치로 끝났어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삶의 방식 자체였어요. 효율성, 청결함, 그리고 일종의 조화로운 삶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었죠. 저는 파리 지하철의 붐비고 낡은 역들을 떠올렸어요. 열차는 터널을 지나며 덜컹거리고 끼익대며 지나갔죠. 바닥은 자주 쏟아진 음료로 끈적거렸고 벽은 오래된 때로 얼룩져 있었으며 공기는 도시의 복잡한 냄새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깨끗하고 평온한 지하철은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꿈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에 대해 부끄러움이 느껴졌죠. 지원은 제 표정을 지켜보며 마치 제 기분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지?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건 예상 못했어.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함께 사는 방식, 모든 것이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효율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방식 말이야. 그녀의 말은 제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서 내가 놀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가 모든 현대적이고 세련된 것의 정점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서울의 중심에서 저는 제가 틀렸다는 현실과 마주했어요. 한국은 단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기기나 열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것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사고방식, 생활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역을 떠나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 저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프랑스가 다른 모든 나라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표준이라고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조용한 효율성과 현대성으로 가득 찬 도시 한가운데 서 있는 저는 이제 더 배울 게 많은 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은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저를 놀라게 한 건 지하철만이 아니었죠. 한국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공공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무료였으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었죠. 파리에서는 화장실이 종종 요금을 부과하고 청결하지 않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편리함을 위해 신중하게 설계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배어있는 깊은 배려가 있었죠. 거리도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도 혼란스러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는 기본적인 질서와 존중이 있었죠. 자동차는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지 않았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심지어 밤이 되어 도시의 네온사인이 켜지고 거리 위에 따뜻한 빛이 드리워져도 저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향인 파리에서는 특히 밤에 거리를 걸으면 종종 예측 불가능한 느낌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휴대폰을 사용해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 요금을 내고 커피를 사고 길거리 음식을 사는 일까지 모든 게 휴대폰 한 번의 터치로 끝났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어느새 제가 왜 프랑스에서는 이런 편리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있는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여기서는 작은 거래부터 큰 공공시설까지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것 같았어요. 일상생활은 매끄럽게 흘러가면서도 차갑거나 비인간적이지 않았죠. 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고향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전통을 고수하고 오래된 방식을 자랑스러워해요. 물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저 습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꼭 그 방식을 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처럼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발전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지원과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카페는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오후의 햇살이 나무 테이블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죠. 우리는 하루 종일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쉬면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지만 지원이 결국 그 침묵을 깼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좀 조용하네.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생각해? 저는 망설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은 아직 새로웠고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마침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압도당할 줄은 몰랐어. 나는 프랑스가 문화, 혁신, 역사 모든 면에서 동양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왔거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 좀 겸손해지네. 지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제 말을 잠시 음미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나라가 더 나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세상을 열린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어디든 우리가 기꺼이 바라본다면 그곳은 배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죠. 맞아요. 이 여행은 단순히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한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각의 문제였어요. 어떤 한 나라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문화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그 카페에 앉아 서울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시간을 느끼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프랑스가 모든 것의 정점이라는 자부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죠. 처음으로 저는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찰하고 흡수하며 감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현대적 혁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이었죠. 그 사실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 점에서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 대한 사랑과 뿌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가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하루가 저물고 우리는 카페를 나와 다시 도시를 탐험하러 갔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의 무게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해 세상을 내 시각이 아닌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 바라보려는 열린 마음이 자리 잡았죠. 한국은 저에게 항상 배울 것이 있고 발견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게야말로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저는 창밖으로 아래의 도시를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산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마치 도시를 고요하게 감싸 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무엇보다 균형이 잡힌 곳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삶의 효율성, 사람들 간의 존중,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치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모습들. 이것들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저는 한국의 현대 세계를 따라가려는 나라를 보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건 그 세계 속에서 삶의 예술을 마스터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자부심과 확신에 가득 찬 제가 더 이상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에 도착해 다시 지하철에 올랐을 때 두 나라의 차이가 물결처럼 저를 덮쳤어요. 한때 익숙했던 오래된 열차의 덜컹거림이 이제는 귀에 거슬렸죠. 붐비는 플랫폼과 소란스러운 승객들로 가득한 역은 전에 없이 좁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소리, 분주함, 바쁘게 움직이는 삶의 속도들이 이제는 저를 거슬리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서울의 매끄럽고 조용한 지하철을 떠올렸어요. 조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던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흘러가던 그 모습이 떠올랐죠. 그 순간 프랑스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제 자부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덜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프랑스도 한국 같은 나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더 단순하게 하며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며칠 후 마르세유의 일상에 적응하면서 저는 그동안 놓쳤던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줄을 서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어요.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아름답긴 하지만 거리는 더 혼란스럽고 덜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심지어 일상적인 물건을 결제하는 과정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스마트폰 한 번의 터치보다 훨씬 번거롭게 느껴졌죠.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진보가 단순히 인상적인 랜드마크를 세우거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그 발전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일을 더 간단하게 만들며 공동체와 존중의 감각을 키우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공공장소의 조용한 청결함, 교통수단의 효율성,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듯한 그 모습 모든 것이 사람들의 복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반영이었어요. 저는 고향의 익숙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는 세상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예요. 풍부한 역사, 아름다운 건축물, 예술과 철학의 문화. 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전통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제는 겸손해져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변한 것은 확실했어요. 한때 다른 문화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했던 제 자부심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에 대한 조용한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고향의 지붕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고 더 사려 깊고 더 연결되며 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저에게 기술 발전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진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